안녕하세요. 유성모 교수입니다. 오늘은 메타 분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분석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메타 분석은 독립적이고 동질적인 개별 연구 결과들의 효과 크기를 결합하여 참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통계적 분석 방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 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효과 크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효과 크기의 종류는 평균차, 표준화된 평균차, 오지비, 상대 위험도, 상관계수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메타 분석이 활용되는 예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예는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메타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메타 분석을 위한 연구 설계는 6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방법은 실험 집단에 트리트먼트를 부과를 한 후에 사후 점수만을 가지고서 연구 설계를 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마찬가지로 실험 집단 하나의 집단만 있지만은 트리트먼트가 프로그램이 부과되기 전에 사전 테스트, 그다음 부과된 후의 사후 테스트 결과를 측정을 하는 연구 설계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실험 집단뿐만 아니라 통제 집단 내지는 비교 집단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집단에 실험 집단에는 프로그램 또는 트리트먼트만 부과를 하고 통제 집단은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거나 또는 비교되는 프로그램을 부과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후 검사만을 하는 그러한 연구 설계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으면서 프로그램의 부과 전과 프로그램 부과한 후 사전과 사후 검사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모두를 대상으로 측정을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프로그램 연구 설계보다는 조금 더 진보된 방법은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의 그러한 사전과 사후 점수를 모두 측정을 하지만은 앞서 다른 연구 설계와 다른 점은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의 연구 대상을 할당을 할 적에 랜덤으로 무작위적으로 할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설계는 근거 기반한 연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맹검 실험이라고 부르는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데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의 무작위로 연구 대상을 부과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실험 집단의 구성원, 통제 집단의 구성원이 어떤 프로그램 또는 어떤 중재를 받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야 된다는 것이 이런 브라인드 테스트, 맹검 실험의 요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의 사전 검사뿐만 아니라 사후 점수를 측정하는 것은 물론 사전 점수 없이 사후 점수만을 또 측정을 하는 그러한 4가지 집단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연구 설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룹을 솔로몬 4 그룹 디자인이라고 부르지만은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연구 설계는 랜덤 셀렉션을 바탕으로 하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랜덤 셀렉션을 바탕으로 하는 이러한 연구 설계가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연구 설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메타 분석에서는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의 두 집단에 대해서 무작위로 연구 대상을 배치를 시킨 그러한 실험 설계를
비동등 통제 집단 설계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 설계의 기본적인 모수는 사전 점수에 대한 통제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 또 사전 점수에 대한 실험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 마찬가지로 실험이 끝난 다음 사후에 측정을 하는 사후 평균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의 사후 평균과 사후 표준 편차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에서 사전에 비해서 사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즉 사후 점수와 사전 점수의 차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가 굉장히 중요한 모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험 집단에 대한 사후와 사전 점수의 효과 변인의 차에 대한 평균과 그의 표준 편차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계에 있어서 효과 크기를 아까 중요한 5가지를 말씀드렸지만은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이 효과 크기는 일반적으로 평균차와 표준화된 평균차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평균차는 사전과 사후 점수의 타에 대한 실험 집단의 평균, 즉 뮤 D 오버 E와 사후와 사전 점수의 차에 대한 통제 집단의 평균 뮤 D 오버 C를 라지 델타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평균차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균차는 여러 가지 효과 변이에 대한 측정 도구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러한 평균차는 효과 변수의 값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 도구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가 힘듭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표준화 평균차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즉 표준화된 평균차에는 이런 라지 델타에서 그 다음에 이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의 사전과 사후 점수의 차에 대한 표준 편차가 통제 집단하고 실험 집단의 표준 편차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그 표준 편차로 나눈, 이럴 경우 평균의 단위와 표준 편차의 단위는 같기 때문에 이 같은 단위로 같은 단위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특정한 척도에 종속적이지 않고 실수값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런 것을 델타라고 부르면서 이 델타를, 스몰 델타를 표준화된 평균차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전과 사후 점수의 차에 대한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의 표준 편차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지만은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도 비슷한 형태의 공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모집단에 대한 프로그램의 효과 크기를 추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개별 연구들을 토대로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그런 평균 효과 크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특정한 개별 연구에서 비동등 통제 집단 설계를 바탕으로 한 특정한 개별 연구의 통계량들을 정리를 할 경우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모수의 개념이 아니라 이젠 표본 집단에 해당되는 통계량의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편의상 표본의 크기를 통계 집단의 표본의 크기를 스몰 n1, 실험 집단의 표본의 크기를 스몰 n2로 표기를 하고 사전 점수에 대한 평균을 이렇게 xb over c 바로 정의를 하고 표준 편차를 SB over C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험 집단의 경우 XB over E 바, SB over E로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사후 점수에 대해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변화량을 토대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사후 점수 빼기 사전 점수의 평균, 통계 집단의 평균을 X1 바로 표기를 하고, 그에 대한 표준 편차를 S1으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실험 집단의 사후 점수와 사전 점수 차에 대한 평균을 X2 바, 그 다음 사후 점수와 사전 점수의 차에 대한 표준 편차를 S2로 표기를 할 경우 효과 크기, 평균 차의 개념에서 참 효과 크기, 즉 모집단의 모수, 아까 말씀드린 라지 델타를 추정하는 그러한 효과 크기는 D로 표기를 할 수가 있으며, 이것은 X2 바 빼기 X1 바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평균 차의 표준 오차를 SED라고 표기를 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표준화된 평균차, 표준화 평균차를 스몰 d로 하면은 아까 이 평균차 라지 d를 공통 표준 편차인 SP로 나눈 값이 스몰 d로 표기가 되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SMD라고 불리는 Standardized Mean Difference, 표준화된 평균차, 이것을 코엔의 D라고 일반적으로 부릅니다. 이 코엔의 D 통계량에 대한 표준 오차를 SED라고 표기를 할 수가 있으며, 이것을 추정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이 효과 크기 코엔의 D는 통계적으로 불편 추정량 unbiased estimator가 아닙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불편 추정량을 구할 수 있는, 즉 코엔의 D를 기반으로 보정계수, 이러한 형태의 보정계수를 곱해줄 경우 이 스몰 g는 스몰 g의 기대값은 원래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이 효과 크기인 스몰 델타, 앞에서 말씀드리는 이 스몰 델타의 불편 추정량 unbiased estimator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해티스 G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해티스 G 통계량에 대한 표준 오차를 요것을 J라고 표기를 하면은, 부분을 J라고 표기를 하면은, 요것을 J라고 표기를 하면은 이 J의 제곱이 되겠고, 거기다가 VD를 곱할 경우 VG 분산이 되겠고, 표준 오차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현실에서는 코엔의 D 또는 해치스 T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모형이 있는데,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를 YI라고 하면은, 이것은 이제 코엔의 D 통계량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해치스 G 통계량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인 와일드 노테이션으로 YI라고 표기를 하면은, YI는 베타 I 플러스 엡실론 I다. I는 1부터 2K까지다. 여기서 K는 개별 연구의 숫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 모형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엡실론 i에 대한 확률 변수 엡실론 i에 대한 분포는 IID 노멀 평균이 제로이고 분산이 시그마 i 제곱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두 가지 모형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고정 효과 모형과 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다른 모형은 확률 효과 모형인데, 고정 효과 모형에서는 이 개별 연구, K개의 개별 연구에 대한 효과 크기 베타 i가 모두 같다,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개별 연구,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수행한 개별 연구들은
궁극적으로 동일한 평균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개별 연구에서 효과 크기가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우연에 불과하다. 이러한 시각에서 각각의 개별 연구에 대한 평균은 베타 F이지만은 각각의 그러한 개별 연구의 분산은 시그마 A 제곱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일반 회귀 모형, 단순선형 회귀 모형과는 이 분산이 개별 연구의 분산이 동일하지가 않고 개별 연구의 분산은 개별 연구별로 다르다는 것이 약간의 좀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확률 효과 모형은 각각의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 베타 i는 탐 효과인 베타 f 플러스 누 i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이 누 i는 그러니까 개별 연구 각각은 어, 사실 동일한 목표를 이루어지고 있고 동일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프로그램이 부과가 되는 환경이라든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람의 그러한 상황에 따라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각각의 개별 연구에서 부과된 프로그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모형이 확률 효과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여기서 누아이는 각각의 그러한 개별 연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형태의 고유적인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확률 변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럴 경우 개별 연구에서 부과된 효과 크기는 평균이 고정 효과 모형하고 동일하지만은 분산의 경우에 있어서 아까 고정 효과 모형에서는 i번째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에 대한 분산은 시그마 i 제곱이라고 가정을 하였는데 확률 효과 모형에서는 그 시그마 i 제곱 플러스 각각의 개별 연구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효과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타우 제곱이라는 그러한 분산이 추가적으로 붙게 됩니다. 이것이 고정 효과 모형과 확률 효과 모형의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를 토대로 이제는 평균 효과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효과 크기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 연구 목적이 실질적으로 표준화 평균 차인 스몰 델타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추정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요 델타의 유의성, 즉 프로그램 효과가 과연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K개의 개별 연구로부터 구한 평균 효과 크기를 토대로 이런 스몰 델타의 유의성을 검증하는 것이 프로그램 효과 검증을 위한 메타 분석의 주요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K개의 개별 연구들을 토대로 여기서는 이제 해치스 G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 추정량인 해치스 G 통계량의 각각의 개별 연구들에 대한 가중평균 형태이다. 가중평균이라는 얘기는 K개의 i가 1부터 2, K개의 그러한 개별 연구들이 각각의 개별 연구에 대한 중요도를 감안을 한 가중평균을 구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연구가 더욱더 중요한 가중치를 부과를 받느냐, 보다 큰 가중치를 부과를 받느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분산의 그러한 분산이 큰 연구일수록 좀 더 덜 중요한 연구가 되겠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연구가 되겠죠. 이런 측면에서 전체 분산 VI
대한 역수를 토대로 가중치를 부과를 하게 되겠고, 확률 효과 모형에서는 이제 VI 스타는 이 VI와 타우 제곱의 추정차로 이렇게 되겠고, 따라서 가중치는 그것을 감안을 한 가중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중치를 토대로 평균 효과 크기를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 효과 크기는 개별 연구들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해서 개별 연구들의 가중 평균이 됩니다. 앞에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메타 분석에서의 효과 크기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그 효과 크기를 추정을 하기 위한 개별 연구들의 그러한 효과 크기를 토대로 평균 효과 크기를 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리 국내에서 쓰여진 메타 분석 논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가 있지만은 그 논문을 분석을 해서 제가 쓴 2017년도에 자료 분석 학회지에 발표를 한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국내 메타 분석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를 조금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논문의 제목은 국내 메타 분석 연구에서의 효과 크기 계산 방법 비교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논문으로 자료 분석 학회지 19권 1호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이 요약을 잠깐 읽어보면은 메타 분석은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를 결합하여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방법이다. 비동등 두 집단 비교를 위한 연구 설계에서 여기서 비동등 두 집단 비교를 위한 연구 설계라는 얘기는 비동등 통제 집단 설계라고 아까 볼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메타 분석을 위한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는 두 집단의 사전 사후 점수의 변화에 대한 두 집단의 차를 합동 표준 편차로 나눈 표준화된 평균 차인 코엔스 D 또는 헤츠스치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메타 분석 연구에서는 효과 크기를 구하는 방법이 매우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효과 크기 계산을 위한 표준 방법을 제시하고 여타 방법으로 계산된 효과 크기와의 이론적, 실증적 차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러 가지 일단 여기서 잠깐 논문을 보여드리면은 예, 뭐 프로그램 효과를 위한 메타 분석에서 이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러한 통계량, 요약 통계량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동일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전 집단에 대한 어, 효과 변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 사전 점수에 대한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의 평균과 표준 편차, 마찬가지로 사후 점수에 대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차이란 얘기는 사전에 비해서 사후 점수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그래서 사후 점수에서 사전 점수를 뺀 그 차이에 대한 실험 집단의 평균을 X1 바라고 하고 통제 집단의 평균을 X2 바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이 차이에 대한 실험 집단의 표준 편차를 S1이라고 하고 통제 집단 내지는 비교 집단의 표준 편차를 S2라고 표기를 할 경우 이제 효과 크기는 이렇게 됩니다. 코엔의 D 효과 크기는 된 X1 바 빼기 X2 바 나누기 풀드 SP가 되겠죠. 풀드 SP는 이런 앞에서 이 S1은 실험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로 정의를 했죠. 그래서 실험 집단에 대한 표준 편차의 제곱과 표본의 크기에서 1을 뺀 것을 곱하고 또 n2-1에다가 S2 제곱을 곱한 다음에 그 합계를
N1 더하기 N2 나누기 2로 나눈 이것이 SP 대곱 pooled variance가 pooled sample variance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제곱근을 취한 것이 이제 SP가 되겠습니다. 이 SP가 이제 pooled standard deviation이 되겠는데 국내 연구 메타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을 위한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크게 이렇게 한 4개 내지는 5개 정도의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사전 집단과 사전 점수와 사후 점수의 차 x1 바 빼기 x2 바 사전 점수의 차에 대한 평균 그것이 x1 바 빼기 x2 바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이것을 사용을 해서 SP로 나눈 형태로 한 이것이 이제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형태를 편의상 D0라고 표기를 하고 반면에 SPB 형태로 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실험 집단의 사전 점수 비퍼니까 사전 점수에 대한 분산, 표본 분산하고 통계 집단의 사전 점수에 대한 분산을 이용해서 이 합동 표준 편차를 구한 그런 경우도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할 경우의 표본 통계량 코NAD를 구하는 공식은 x1바 빼기 x2바 나누기 SPB가 되겠죠. 앞에 D0와의 차이점은 분모로 사용되고 있는 즉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는 실수값으로 표준화시켜주기 위한 그런 분모로 사용되고 있는 표준 편차가 D0에서는 사전과 사후 점수의 차에 대한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의 표본 분산을 토대로 합동 표준 편차를 구한 반면에 당연하겠죠. 차에 대한 두 집단의 차이를 표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차에 대한 표본 분산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방법은 사전 점수의 표본 분산을 토대로 합동 표준 편차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D1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고 또 다른 방법은 효과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사후 점수만을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전 점수는 전혀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또 SPA를 많이 사용하는데 SPA는 사후 점수에 대한 각 집단의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의 표본 분산을 이용해서 이런 합동 표준 편차를 구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D2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않고 실험 집단의 사전과 사후 점수의 차에 대한 평균만을 이용을 하고 또 그것을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이 없고 실험 집단만 있기 때문에 사전 점수에 대한 표본 분산하고 사후 점수에 대한 표본 분산, 그 다음에 사전과 사후의 상관계수가 존재하겠죠. 그것을 감안을 한 그러면서 이제 상관계수를 또 0.7로 가정을 하고서 구한 표준 편차 S1 스타를 이용을 하는 방법 E3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발표된 논문을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이게 이제 사용된 방법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 사례 논문들을 이제 실려놨고요. 이 사례 논문이 어떤 논문인지를 보시려면 이제 이 발표된 논문의 레퍼런스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할 경우 이 D1과 D0의 평균적으로 이제 효과 크기의 그람 B는
효과 크기 B는 D1 오버 D0인 경우 평균적으로 3% 정도의 왜곡이 생기고, 그러니까 3% 정도 과대 추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D2와 D3인 경우에는 69% 정도 또 29%를 과대 추정하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D2의 경우는 연구 설계가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의 사후 점수만을 갖고서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 정확한 방법은 실험 집단하고 통제 집단의 사후와 사전 점수의 변화량의 평균을 갖고서 비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후 점수의 두 집단 간의 평균 차를 갖고서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형태로 논문을 쓰고 있는 국내 메타 분석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은 평균 효과 크기를 69% 정도 과대 추정한다. 라는 것이 이 논문의 결과입니다. 자세한 것은 논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사항은 오늘 이제 살펴본 것은 메타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메타 분석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을 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분석에서 적어도 효과 크기를 정의를 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한 형태의 효과 크기를 토대로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을 해야 될 것이다. 물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이제 실험 단위, experimental unit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이슈가 있지만은 이것은 추후 시간이 될 때 다시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이 메타 분석의 기본적인 개념과 올바른 효과 크기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